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진규 기자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열심히 지금 메타 시적 분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정신없죠? 오늘 좀 예. 정신이 없습니다. 예, 3초 전에 마이크 막 달았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신 기자? 예, 지금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미국 증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올해 5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오늘 흐름을 어젯밤에 보였습니다. 요거 왜 떨어졌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먼저 하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여러 악재가 겹친 하루라고 봐야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요인 정도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 호실적에도 클라우드 사업 부진이 확인된 구글이 하루 만에 9.6% 내리면서 이 전반적인 이 대형주 하락이 증시 전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 곳도 나왔고요. 여기에 채권 시장 상황도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채 수익률이 하루에 12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저희는 취재하다가 이 채권 시장에서 10bp 이상 떨어지면 채권 사이드에 전화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오늘 등락이 좀 있었죠. 그 정도의 높은 변동폭이 나왔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특히 부담이 되는 일일 거고요. 이 경제가 계속 이상 과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실시간 GDP 추산 도구인 나우캐스트를 보면요. 지금 애틀랜타 연에서는 3분기 이 GDP가 5.4% 정도 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GDP 나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가 추정치가 4.2%니까 원래는 뭐 5.4% 찍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GDP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우캐스팅이 그렇죠.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로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이제 점점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더 높아가는 추세. 요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지금 금리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금의 월가의 논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뜨거울 가능성 이것들도 채권 시장에 부담을 줬다 이렇게 보고 그나마 오늘 다행이라고 한다면 장 마감 이후에 이 미국의 사회과학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래도 뭐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뭐 경제 전망 이런 거 다 뺀 일반적인 축사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인터뷰했었던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 교수가 이번에 상 받으셨던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원자재 시장 불안도 얘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가운데 마지막 요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이요. 다시 90달러에 근접하고 있죠. 전날보다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 중동 탓이 클 겁니다. 어제 시간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란의 개입 가능성 높아지고 유가 시장 좀 불안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가 또 뛰었죠 오늘. 예, 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 지금 월가에서 좀 살피고 있고요.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시장은 나스닥 2.4% 하락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이 5월 이후에 최악의 숫자를 월가 그리고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 대비 11%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 조정장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지금 뭐 막 진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고점이요. 지난 전 고점이 7월 19일이었습니다. 당시에 14,358.02를 기록했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코렉션이라고 하죠. 이 조정장은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뭐 정확하게 뭐 한 주 사이에 뭐 석 달 사이 이런 건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10% 하락 나오면 조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코렉션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7월 고점 이후에 세 번의 봉우리가 생겼는데 다 하락하는 봉우리였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래도 봉우리가 생길 때마다 13,000선을 지키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다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13,000선이 거의 5개월 만에 깨진 뒤에 봉우리가 새로 형성이 안 됐고요. 3거래일 만에 다시 13,0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12,821.22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도 뭐 좋을 일이 없겠죠.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미국
IT 대형주 하락이라는 건 사실 국내 증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사실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채권 있겠습니다. 금리가 뛰면 특히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구글 많이 내리면서 미국 S&P 11개 섹터 가운데 구글이 속한 통신기술주가 이 섹터가 6.35%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만 기술주도 하루 만에 1.8% 내려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아니라 이 반도체 업계에 관심 갖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4.1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30개 반도체 업체를 지수로 이제 만든 거고요. 예. 일단 지금 이제 메타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보통 이제 중요한 기업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요한 기업들은 뉴욕 증시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일일이 한번 세봤더니 한 70% 정도의 비중으로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시하더라고요. 직접 다 세보셨군요. 일일이 한 1,000개 정도 셌는데 비중이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한 30% 정도가 이제 공시를 하고요. 어쨌든 메타는 애프터마켓 때,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이제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메타 실적 자체는요 사실 좋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이유가 오늘 재무대표라든가 그 IR 자료 보면은 크게 흠잡을 부분을 많이는 못 찾았었거든요. 분기 매출만 봐도요 341억 5천만 달러고요. 주당 순이익 4.39달러를 기록했는데 EPS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매출만 봐도 월가 추정치가 335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요. 주당 순이익은 3.64달러를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4.39달러였으니 잘 벌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특히 EPS가 추정치보다 많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구글도 그렇고요.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 수익원인 디지털 광고 시장이 꽤 괜찮나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메타가 선방을 했고 구글도 괜찮았습니다. 어쩌면은 광고 시장은 조금 괜찮은 거 아닌가, 뭐 바닥을 좀 다진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또 다른 관련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광고 더 이상 건너뛰게 못하게 만들 거다 이런 루머들도 돌고 있고요. 애드블록 같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지금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 광고 자체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일이고 그럼 광고 시장에도 지금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메타의 개별 실적으로 좀 돌아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그렇게 나쁜 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일평균 활성 사용자 데이터 DAU라고 하는데 이거 전년 대비 5% 넘게 올랐거든요. 20억 9천만 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객단가도 전분기 대비 상승을 했고요. 메타버스 사업부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를 흘린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살펴보면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돈도 잘 벌었는데 문제는 조금 수상합니다. 이게 투자 심리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뭔가가 있는지 이건 제가 기사로 다시 한번 리캡이라고 하죠. 찾아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원래 이게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후에는 메타가 장마감 이후에 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컨퍼런스 콜 이후 직후에 갑자기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제가 아까 직전까지 확인했을 때는 시간의 거래에서 3%까지 올랐다가 1%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 심리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정기장이 열려봐야 이제 또 알겠죠. 메타는 사실 올해 실적이 조금 좋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올해는 효율성의 해다 이렇게 일찌감치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사람 엄청 잘랐죠. 구조조정 뭐 한 20% 가까이 구조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그 막 저커버그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언제 싸웁니까? 현피 뜨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관심 가지고 있었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그 대형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뭐 정의선 회장이라든가 두 분이 뭐 이게 저희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뭐 그 하려고 했었다가 결국 안 하기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머스크 어머님도 굉장히 말렸다고 저는 들었고요. 예, 엄마가 말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화웨이.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지금 뭐 다시 1등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화웨이 때문에 아이폰 15, 그 신상품 뭐 매출 깎아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화웨이가 7나노 스마트폰 요거에 대한 수출을
7나노 스마트폰 요거 내놓으면서 수출을 막은 이 그렇죠. 예, 네덜란드의 ASML. ASML. 예. 요게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좀 굉장히 독점적인 기업인데 요거 기술이 일부 사용이 됐다.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블룸버그 보도였습니다. 화웨이가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이죠. 이 메이트 90에 중국이 자체 생산한 기린 9000 칩이라는 게 적용이 됐고 여기에 7나노 공정이 적용됐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블룸버그가 이거 실제로 뜯어보니까 정말로 이 반도체의 첨단 기술인 7나노 공정이 적용이 됐고 이 칩이 중국 기업인 SMIC가 네덜란드의 ASML 장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제한했는데 그 ASML 장비 수출을 제한했는데 이걸 가지고 첨단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장에 받아들이면서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ASML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보면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몰래 뚫었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시장에 관심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나노가 10억 분의 1m인가요? 굉장히 작으니까 우리 좀 직접 보면은 아마 안 보이겠죠. 특히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 더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이 ASML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설정한 수출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뭐 몰래 가져왔거나 아니면 뭐 훔쳐왔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정보를 종합하면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 제한을 몰래 뚫었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까지 가면 추가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금 디테일을 살펴보면 미국의 기존 수출 규제 대상은 EUB라고 해서 아까 앵커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거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있어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극세 미세 공정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전문가들은요 중국이 EUB를 이용한 게 아니라 구형 장비, 한 세대 전의 장비인 DUB, 이거 심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건데 요거 가지고 7나노 칩을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번 달 중순에야 이 DUB 장비에 대한 이 수출 제한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시장의 당초 걱정과 다르게 중국의 제재 위반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 자체는 낮지 않느냐가 지금까지의 중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7나노 생산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불안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DUB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최신 장비인 EUB에 비해 한 세대 전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산성이 낮아진 겁니다. EUB를 도입하게 되면은 하나 만들 거 3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생산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문제는 비싸게 만들어도 중국이 어쨌든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들한테 비용을 좀 보조금을 뭐 몰래 준다든가 하는 뭐 발표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가 되면은 좀 국내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거기다 표면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를 건 이유 자체가 중국 무기에 첨단 반도체 사용되는 거 막겠다는 건데 이 무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막기엔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 어떤 영향 미칠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우리 업계에 좋은 소식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비용 부담을 통해서 중국 자체의 소재라든가 장비 분야 강화할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타격을 받을 성 역시도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네, 수출 통제를 통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겠다라는 전략이 지금까지는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